2020년 3월 세상이 봉쇄되고 시장이 폭락하던 그 순간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즉 연준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 채권 매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정부채가 아니라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이었죠. 연준이 민간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일이 있는데 바로 연준이 이 채권들을 직접 사들인 것이 아니라 한 회사에 맡겼다는 점입니다. 그 회사는 바로 블랙록이었어요. 블랙록은 어떤 기업이 구조조정을 받고 어떤 기업이 버림받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시장 개입 속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판정을 내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블랙록이 이 일을 무료로 해줬다는 겁니다. 연준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공짜였던 겁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무료로 일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얻는 것은 돈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였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1조 5천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를 훌쩍 넘는 숫자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거의 모든 대기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그 리스트는 수천 개 기업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크기 자체가 블랙록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알라딘이라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알라딘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2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통제하는 위험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는 블랙록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자산 규모의 2배에 달하는 숫자죠. 세계 최대 은행, 보험사, 연금기금, 정부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거의 모든 주요 거래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시스템이 2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권력의 집중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블랙록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의 본질 자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권에서 기관이 통제하는 구조로 서서히 넘어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록은 팔리 프링크와 7명의 파트너가 2018년에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트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한 남자가 핵심을 꿰뚫어 본 이야기입니다. 진짜 돈은 자산을 소유하는 데서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산을 관리하고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인프라를 통제하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팔리 프링크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퍼스트 보스턴에서 일하며 모기지 담보증권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상품이죠. 1986년 그의 모기지 담보증권 부서는 금리 변동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쫓겨났지만 그 실패는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위험 관리를 통제하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 그래서 그는 2088년에 블랙록을 세우면서 단순한 자산 운용사를 넘어서 기술 기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핵심 상품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위험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그 시스템이 바로 알라딘이었습니다. 알라딘은 자산, 부채, 파생상품 등을 분석하는 투자 네트워크였죠. 초기에는 금융기관들에게 이 시스템을 팔아 수익을 냈습니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이 블랙록에 의뢰해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분석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는 곧 경쟁사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 무엇을 사고팔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치 포커판에서 상대방의 카드를 보는 것과 같았죠. 1999년 블랙록은 1조 5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며 무난한 수준이었지만 아직 업계의 강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년의 인수합병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블랙록은 멜린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와 합병하며 즉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규모를 확보했다.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직후 그들은 바클레이 글로벌 인베스터스를 115억 달러에 인수하며
또 한 번 자산을 크게 늘렸다. 이로써 1조 5천억 달러 넘는 자산을 더했고 세계 최대 ETF 플랫폼인 아이셰어스의 지분도 손에 넣게 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었다. 인프라를 장악하는 전략이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ETF다. 개별 주식을 사는 대신 수백 개의 주식을 담은 ETF를 산다. 블랙록은 아이셰어스를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투표권까지 넘기게 하는 것이다. 2010년까지 블랙록은 3,500조 원 규모를 운영했고 2020년에는 8,700조 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인 2026년에는 만조 5천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전체를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알라딘 시스템 덕분에 블랙록의 영향력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자산 규모를 훨씬 넘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 전 세계 590개 금융기관이 알라딘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이 통제하는 자산은 21조 6천억 달러가 넘는다. 매일 이 시스템은 25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한다. 연금펀드, 국부펀드, 중앙은행, 보험사, 은행들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역할도 한다. 블랙록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뿐 아니라 모두가 소유한 것까지 살펴본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더욱 흥미롭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대학 경제학자나 정책 싱크탱크를 부르지 않는다. 대신 블랙록을 부른다. 2008년 베어스턴스가 무너지자 연준은 블랙록을 고용해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게 했다. AIG가 무너지자 재무부도 블랙록의 자산 평가를 맡겼다. 양적 관화로 모기지, 담보증권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때도 연준은 블랙록을 불렀다. 2020년 3월 연준이 처음으로 회사채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자 블랙록에 적합한 채권을 선정하고 매수 작업을 수행하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했다. 이렇게 블랙록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외주 투자 운용 부서가 된 셈이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얻는 가치가 수수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최초 정보를 얻고 어떤 기업이 구제금융을 받게 될지도 미리 알 수 있다. 정부 개입이 공개되기 전에 자금 배치를 미리 자리 잡는 것도 가능하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신뢰를 얻고 위기 속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진짜 부의 이전은 구제금융이나 위기 대응을 통해서가 아니다. 훨씬 조용한 방식, 바로 개인 소유권에서 기관 소유권으로의 체계적인 전환을 통해 일어난다. 그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2008년 이후 블랙록은 부동산을 다음 핵심 자산군으로 정했다. 이미 기관화된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일반 가정이 사는 주택, 바로 단독주택이다. 2012년 블랙록은 단독주택 임대 증권화라는 새로운 자산군을 만들어냈다. 임대주택들을 모아 금융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투자자에게 팔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에는 이 전략이 틈새 시장 전략처럼 보였다. 일부 투자자들이 경매로 나온 주택을 사서 임대하고 수익을 내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0년 3월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국 내에서만 574만 채가 넘는 단독주택이 기관 투자자들 손에 넘어갔다. 팔거나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임대하는 목적으로 산 것이다. 이들 가장 큰 구매자는 인비테이션 홈즈, 아메리칸 홈즈, 프로그레스 레지덴셜, 그리고 그 회사들의 최대 주주 역시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였다. 지금은 피닉스, 애틀랜타, 샬럿, 잭슨빌 같은 도시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 단독주택 임대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40% 넘게 소유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기관들이 대규모로 집을 사들일 때 이 개인 구매자들은 경쟁하기 힘들어집니다. 즉각적인 금융 승인 알고리즘이 있다면 담보대출이 필요한 가족보다 훨씬 빠르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거든요. 기관들이 임대용 주택을 대량으로 소유하게 되면 명시적 담합 없이도 시장 전체의 가격 인상을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40세 미만 가구의 내 집 마련율은 2005년에 43%에서 2026년에는 77%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젊은이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제한 자본력을 가진 기관들이 경쟁에서 계속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연금펀드, 보험사,
퇴직연금 등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운영되는데 이들은 알라딘 에이라딘이라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쓰고 블랙록, 배당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굴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집을 잃게 되는 구조를 지원하는 셈이죠. 그런데 집값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큰 변화는 바로 기업 소유 구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세 곳이 합쳐 약 22조 원어치의 자산을 ETF를 통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P 500 기업의 88% 이상을 주요 주주로 갖고 있죠. 이게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 보는 공유 소유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같은 세 기관이 항공사, 제약사, 미디어 회사 등 거의 모든 산업에 큰 지분을 갖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나 비용 절감 같은 경쟁 동기를 잃게 됩니다. 이들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경쟁보다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하버드, MIT,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공통 소유권이 높은 산업은 가격이 높고 혁신이 낮으며 임금도 낮은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항공산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항공권 가격은 23% 올랐지만 서비스 품질은 떨어졌어요. 그동안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공통 소유 비율은 18%에서 35% 이상으로 늘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윤 극대화 전략일까요? 모든 경쟁자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블랙록이 자본주의를 재편하는 방식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합니다. 바로 ESG라고 불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좋은 지배구조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의 ESG 펀드를 운용하며 기업들에게 ESG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진의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협박하죠. 또한 수백만의 수동적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큼 기업 경영진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ESG의 기준을 정하는가? 어떤 행동이 좋다고 나쁘다고 판단하는가? 바로 블랙록과 몇몇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이는 민주적 절차도 법적 규제도 아닌 소수의 자산 운용사들이 글로벌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리차드 러리, 레리 프링크마가 매년 CEO들에게 보내는 서한입니다. 2021년에는 기후 리스크는 투자 리스크다라고 썼고 2022년에는 자본주의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했어요. 2024년에는 기업들이 주주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새해 만에 책임 있게 투자하라는 수준에서 자본주의 재구성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ESG 정책이 대기업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는 석유 기업처럼 대규모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 쉬운 반면 작은 운송업체나 가족 기업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다양성 쿼터도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에선 인사팀이 손쉽게 맞출 수 있지만 전통 작은 제조업체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이처럼 ESG는 결국 큰 기업들에게 유리하고 작은 기업들에게는 장애물이 되는 구조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 ESG가 만들어내는 장벽은 대기업을 강화하고 소규모 경쟁자를 배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들은 바로 블랙록이 소유하고 있지요. 이는 우연이 아니며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같은 기관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이 소유권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내는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알라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알라딘은 단순히 위험을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조작하는 힘입니다. 만약 두 식국의 기관이 모두 21조 원이 넘는 자산을 관리하면서 같은 위험 모델을 쓴다면 그들은 위험을 같은 시각으로 보고 같은 대응을 하게 됩니다.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전하다고 믿는 시스템의 허상, 즉 취약성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2020년 코로나19로 시장이 흔들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알라딘을 쓰는 기관들이 모두 똑같은 위험 신호를 보고 동시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단 3주 만에 시장이 사상 최단기간인 43% 폭락을 기록했죠. 이후 연준이 개입을 선언했고
알라딘의 모델이 업데이트되면서 모두가 동시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6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회복했어요. 이게 건강한 시장 반응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알고리즘이 한데 엮여서 만든 인위적인 움직임일까요? 더 우려되는 점은 알라딘이 거래가 아직 실행되기 전에 미리 예측한다는 겁니다. 블랙록은 이론상으로도 시장의 주요 움직임에 대해 선제적 정보를 갖고 있는 셈이죠. 이는 내부 정보 거래와는 다릅니다. 내부자 거래처럼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구조에 관한 독점적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마치 체스에서 한 플레이어가 상대가 계획하는 수를 미리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블랙록은 중국 벽이라 부르는 규제와 내부 통제 시스템, 윤리 강령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구조적 이점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말해줍니다. 시스템적 우위는 결국 언제든지 착취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죠. 이제 블랙록과 정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민간 권력과 공권력이 구별되지 않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레리 프링크는 정책 결정권자들과 엄청난 접촉이 가능하며 블랙록 임원들은 정기적으로 정부 기관의 자리를 옮깁니다. 회사 출신 인사들이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경제자문위원회, 국가경제위원회 등 핵심 기관에 포진해 있습니다. 22년에는 블랙록의 전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부문 책임자인 브라이언 디가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산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고 22년에는 레리 프링크의 전 수석 고문이었던 아다와 월라이 알모가 재무부 차관보로 발탁되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블랙록의 회전문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블랙록은 단일 은행이 아니라 모든 은행의 기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요. 정부 관료들이 블랙록 출신이면 그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는 걸까요? 아니면 블랙록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걸까요? 그리고 두 입장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블랙록이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연준이 기업 채권을 사들이도록 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채권들을 샀을까요? 우연히도 블랙록이 운용하는 ETF가 대량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의 채권들이었습니다. 정부 돈으로 블랙록이 자기 회사 펀드를 띄우기 위해 자산을 사들였다는 의심이 들지 않나요? 그동안 블랙록은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느 채권 프로그램이든 그들의 지분과 겹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한 기관이 너무 커서 이해상충이 무의미해지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모두의 이해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체제에 들어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업 사회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또는 신봉건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신 임대하는 것, 주식을 갖는 대신 임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당신이 보유한 ETF 주식은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이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당신의 은퇴 자금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니게 되는 셈이죠. 이 시스템은 개인의 안전보다 기관 수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이는 블랙록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고 그 사실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선보인 영상에는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지만 행복할 것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죠. 칼 슈밥 혼자 이 비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며 그 비전을 실현하고 있던 겁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빌려 쓰는 세상. 기관이 자산을 관리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당신은 단지 주거, 교통, 식사, 여가생활, 그리고 결국 건강, 교육 등 모든 것에 대한 구독료를 내는 것뿐이죠. 이게 음모론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시행되고 있는 명확한 목표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역사적 패턴과 연결해 봅시다. 사실 이와 비슷한 변화는 이미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콧방귀 중세 유럽에서 농민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주가 소유한 땅에서 일했고 임대료와 세금, 11조를 내야 했죠. 그들이 쓸 수 있었던 자원은 영주의 통제 아래에 있었고 그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자본을 쌓는 것도 불가능했고 오로지 귀족들이 소유한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구도는 땅 소유권이 귀족이 아니어도 가능해지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토의 울타리를 치는 인클로저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논란이 많았지만
적어도 이 운동으로 일반인도 땅을 소유할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300년 넘게 자본주의는 소유의 시대였죠. 농장 하나 사서 소유하고 사업 여러 소유권을 갖고 집을 사고 재산을 늘리며 자식을 위해 물려주는 것.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기본이었어요. 물론 이 소유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부유한 엘리트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했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소유권의 혜택을 꿈꿀 뿐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존재했습니다. 노력과 저축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블랙록과 같은 기관들이 하는 일은 이 300년간의 흐름을 뒤집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산을 소유하는 대신 그들은 자산에 대한 접근권만 빌려 쓰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롭고 강력한 귀족 계층, 즉 기관 투자가들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구조로 말이죠. 과거의 봉건제와는 달리 지금의 군주들은 개별 영주가 아니라 얼굴 없는 조직들이며 이들은 알고리즘으로 관리되고 금융 엘리트들이 더욱 집중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수백 명의 영주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로 경쟁했지만 지금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세 곳이 거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리적 한계가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책임도 느끼지 않죠. 이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기관 투자가 연기금, 기부금, 국부펀드, 그리고 초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은 자산 가치 상승과 임대 수익으로 큰 수익을 챙기죠. 미국의 상위 10% 부자가 전체 주식의 거의 90%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는 이미 유명합니다. 블랙록의 모델은 이 수익을 더욱 상위 10%로 집중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레리 프링크 회장은 추정치로 7-12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록의 임원과 주주는 엄청난 부를 쌓고 있죠. 이들이 사용하는 알라딘 플랫폼은 정보 우위도 제공합니다. 반면 잃는 쪽은 누구일까요? 재산을 통해 부를 쌓기를 기대했던 젊은이들, 집을 살 여유가 없는 노동자들, 기업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표를 우선시하는 탓에 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않는 근로자들, 자산 관리자와 경쟁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입니다. 그 밖에 노력과 저축으로 자산을 사고 세대를 이어 재산을 물려주는 자본주의의 꿈을 믿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모델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그 흐름을 끝내버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돈, 즉 내백 1K 연금 계좌, 퇴직연금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결국 당신 자녀들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블랙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 목표는 바로 인프라입니다. 2021년 블랙록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출범시켰다. 지금 이들은 수도권 물 공급망, 통행료 도로, 전력망, 항만, 이 통신망 등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에 투자하며 인수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회가 의존하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민영화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다. 만약 어느 도시의 물 공급망이나 전력망 또는 도로를 블랙록이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집을 빌려 사는 게 아니다. 문명의 접근권을 빌리는 셈이 된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2023년 블랙록의 인프라 펀드들은 미국인 1,400만 명의 물 공급망 지분을 인수했고 2024년에는 5개 주의 재생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 2025년에는 교통부와 협력해 통행료 도로를 운영하는 것도 시작되었다. 수십 년 동안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인프라가 민간 투자자에게 넘어가면 그들은 영원히 요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가치 해방이나 효율성 향상이라 부르지만 실은 공공재를 사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기제는 이미 작동 중이다. 정부는 파산 직전이다. 연방정부 부채는 35조 원이 넘고 지방정부와 지자체는 1,400조 원이 넘는 연금 부채를 떠안고 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자 블랙록이 현찰을 들고 나타나 물 공급망을 팔라고 제안한다. 우리가 운영할 테니 지금 돈을 받고 영원히 수익을 나누자는 것. 절박한 정부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시민들은 결국 공공이던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기관 투자자에게 넘기며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최종 목표다. 핵심 인프라와 주택, 에너지, 식량 생산,
수자원, 교통까지 모두 기관이 소유하는 세상. 당신은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블랙록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당신은 최대 수익률을 위해 가격이 결정되는 이용권을 임대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랙록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식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둘째, 자신의 은퇴 자금이 어디에 투자돼 있는지 살펴보자. 만약 ETF, 특히 iShares ETF에 투자되어 있다면 이미 블랙록의 의제에 자금을 지원하는 셈이다. 그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권한을 그들에게 넘기고 있는지 조절할 수는 있다. 셋째, 편리함보다 소유권을 우선시하자. 집을 살 수 있다면 가능하면 구매하는 것이 좋다. 주식을 이해한다면 ETF보다 개별 종목을 선택하자. 부동산, 토지, 장비, 사업체처럼 금융화하지 못하는 실물 자산을 소유하자. 넷째, 기관 집중을 깨뜨릴 수 있는 정책을 지지하자. 독점금지법 강화, 공공소유권에 대한 규제, 주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역할 제한, 그리고 알라딘 같은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냉혹한 현실이 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블랙록의 힘은 구조에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대 금융의 기반을 다져놓았고 이를 무너뜨리려면 정치적 의지와 규제의 용기, 그리고 국민의 강한 요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 이조차도 의도된 설계다. 블랙록은 관심을 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조용히 권력을 쌓아가며 사람들은 다른 문제에 분주할 때 서서히 인프라와 자산의 소유권을 장악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이 눈치채기 전에 이미 세상이 바뀌고 있을 것이다. 어느 날 깨어나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집은 임대, 은퇴 자금은 기관이 관리하며 직장은 기업 이익에 맞춘 ESG 규제 아래 인프라는 자산운용사들이 소유한 세계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영국이 제국을 잃은 것도,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자본주의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아니다. 조용히, 점진적으로 한 자산군씩 자리 잡은 이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이 눈치채기 전에 세상은 이미 변해버릴 것이다. 그들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마치 자본주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봉건제와 닮은 체제로 대체될 것이며 자산은 알고리즘이 통제하는 기관들이 소유하고 집중된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관리될 것이다. 블랙록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들은 시스템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주체일 뿐이며 그 행동을 허용하고 심지어 장려하는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가는 시스템은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통제하는 세상, 부는 금융 엘리트들 사이에 집중되고 대다수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자산의 임대료를 내며 살아가는 세상.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바로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비전이다. 현재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000억 달러이며 위험 관리를 받는 자산은 2조 6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정부의 권력을 무한대로 활용하여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갖추고 있다. 과연 충분한 사람들이 제때 알아차려서 이를 막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소유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임대봉건제에 순응하게 될까?